자, 이제 그 감정평가론 보겠습니다. 자, 이 감정평가론은 총 6문제에서 7문제 출제가 되죠. 네, 감정평가 기초에서 한 2문제에서 3문제고요. 3방식에서 3문제에서 4문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있죠. 이게 이제 한 문제. 이게 출제되면은 6문제, 안 되면 7문제. 출제되면 7문제, 안 되면 6문제 이런 정도입니다. 앞부분이 비교적 쉬운 부분이에요. 오늘 하는 부분이. 앞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 두셔야 요 뒷부분이 좀 난이도가 높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높은 게 다 하려면은 난이도가 높은데 과감하게 버릴 거 버려버리고 나는 이제 용어의 뜻 정도로만 한다. 간단하게만 한다면은 그래도 그 정도는 맞출 수가 있어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게 출제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공부할 때는 어려운데 실제로 출제된 문제들 보면은 뭐 그냥 괄호 채워넣기 묻는 거나 또는 그냥 용어의 뜻을 묻는 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디 걱정하지 마시고요. 쉬운 것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먼저 이제 감정평가 기초에 간평분류가 있어. 간평분류. 자, 간평분류는 현조기소 1구부 하죠. 우리 교재에 현조기소 1구부. 자, 먼저 이제 현조기소 그부터 보겠습니다. 148조의 감정평가 의의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 현황평가가 있죠. 그 현황평가가 원칙이죠. 부동산의 상태, 구조, 용도, 제한물건, 점유 등이 현 상태로 유지 이용될 것이라는 전제로 행하는 평가예요. 일시적 불법적 이용은 죄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잠깐 동안 사용하는 거, 또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제외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건부지 평가가 그 예의다 있죠. 건부지가 뭐예요? 건부지.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이죠. 근데 그 지상의 건물 상태에 따라서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 있고 건부 감가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지상의 뭐 때문에? 건물 때문에. 그 소리는 지금 지상의 건물을 반영해서 평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황평가인데 조건부 평가는 나지상정평가잖아요. 지금 지상에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상정해서 나지를 상정해서 평가하겠다. 이런 거는 조건부 평가다 이 말이죠. 밑에 있죠. 조건부 평가. 조건부 평가의 나지상정 평가의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가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기한부 평가와 소급 평가는 모두 예외입니다. 그게 이제 기준 시점에 대한 예외예요. 기준 시점에 대한 예외로서 기한부 평가와 소급 평가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기준 시점이 뭐냐 물으면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기준 시점의 정의 또는 뜻을 물을 때에는 뭐라고 대답하고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요. 그 기준 시점의 원칙이 언제냐 하면은 맨 밑에 있는 거예요. 그 원칙이 언제예요? 언제? 그 기준 시점이 언제예요? 이렇게 물으면 가격조사 완료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요 기준 시점과 관련해서 그 다시 위로 올라가시면은 니은에 그 뒤에 또 나올 겁니다.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 끊임없이 변하므로 이게 바로 뭐예요? 변동의 원칙이죠. 그래서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변동의 원칙과 관련되는 거죠. 어제 가격 다르고 오늘 가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적 가격인지를 밝혀줘야 되죠. 이게 바로 절약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주의할 것은 기준 시점과 현재 시점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렇게 출제합니다. 기준 시점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현재 시점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을 만들기도 해요. 자, 이제 넘어가시고요. 오른쪽에 기준 시점에 예외가 있죠. 원칙적으로는 가격조사 완료일인데 기억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여 가격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정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기준 시점의 예외. 자, 근데 미리 정할 때 과거 일정 시점을 정하면 소급평가, 미래 일정 시점을 정하면 기한부 평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평가 대상 물건에 따른 분류에서 개별평가가 원칙이죠. 개별평가 원칙이라는 얘기는 물건마다 한다는 얘기, 물건마다. 개별평가 원칙. 물건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 있는 그런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건물 등기부도 있고 토지 등기부도 있죠.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2번 해야 돼요. 2번. 2번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1, 9, 9가 있는 거죠. 1, 9. 자, 그래서 그 일괄평가의 키워드가 뭐예요? 일체로 거래 요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불가분의 관계 요게 또 두 번째죠. 그래서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죠. 그 예에서 나오고 있죠. 아파트의 건물 부분과 대지권은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없죠. 불가분의 관계요. 이러면 이제 한꺼번에 하는 거고요. 또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따로 있다 할지라도 일체로 거래하죠, 보통. 일체로 거래할 때는 굳이 그걸 2번 할 필요 없이 한 번만 평가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밑에 구분평가는 한 개 물건이라도 키워드가 가치를 달리하는, 요게 키워드죠.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필지의 토지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요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거는 땅값이 더 비싸고요. 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건 땅값이 더 싸죠. 이럴 때는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물건은 한 개라면 이거는 한 번 하고 말아야 되죠. 한 번만 하고 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두 군데 걸쳐 있으면은 2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분평가고요. 그다음에 부분평가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만에 대하여 특수한 목적 또는 합리적인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 행하는 평가요. 일부만에 대하여. 그 소리는 뭐예요? 부분만 평가라 그랬어요. 부분만. 그래서 부분만 평가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부분만 평가하는 경우죠. 그래서 구분평가와 부분평가를 구별해야 되죠. 구분평가는 하나를 다 한다 그랬어요. 하나를 다 하는데 각각으로 나누어서 평가하는 거고, 부분평가는 이거는 부분만 평가하는 거고. 여기 이제 더 중요하고요. 지금 현조기수 1구부가 더 중요하고, 밑에 기타 감정평가 분류가 있죠. 자, 그거는 이제 공적평가와 공인평가 이렇게 구분하고, 공익평가, 사익평가 구분하는데, 공적평가와 공인평가에서 공적평가는 공적기관이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공적기관이 평가다. 자, 근데 공적기관이 평가한다는 건 결국 공적기관에 속한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근데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공인감정평가사 제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인평가제도입니다. 국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공적기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공인평가제도. 다음에 이제 밑에 공익사익, 이건 안 어렵죠. 공익은 공익목적인 거, 사익은 사익목적인 거.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가 공익이겠어요, 사익이겠어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익이겠죠. 또 보상평가, 수용보상금, 그거는 보상금 주는 거니까 공정하게 줘야 되겠죠. 다 공익입니다. 근데 매매를 위한 평가, 담보평가, 다 사익평가요. 매매를 위한 거, 담보평가 이런 건 사익이에요. 그 다음에 법정평가는 평가 방법을 법률에 규정해 놓고, 법정이죠. 법률에 규정해 놓고. 자, 그게 키워드입니다. 자, 그대로 하는 것이요. 보통 법정평가는 공익평가가 많죠. 자, 해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과 가치 구별하는 게 있죠. 자, 이 가격과 가치 구별하는 것은, 오른쪽에 표에 정리도 돼 있죠. 표에 정리된 것으로 봐도 돼요. 뭐 그렇게 분량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분량이 많은 것은 아닌데, 중요도는 그래도 한 10분의 3, 4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분량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한 10분의 3, 4 정도 된다면, 그래도 꽤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그 표를 보고 정리를 좀 하면, 가격과 가치 구별해서,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시장에서 매수자, 매도자 간에 실제 지불된 금액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과거값 이렇게 되죠.
근데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하는 값에서 현재값 이렇게 되죠. 그리고 가격은 왼쪽에 3번에 특정 시장에 주어진 시점에서 하나밖에 없죠. 근데 가치는 오른쪽에 3번에 현재의 값이므로 보는 관점에 따라 다원적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상 가치냐, 아니면 시장 가치냐, 아니면 담보 가치냐, 보험 가치냐, 여러 관점에서 가치 개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4번의 가격은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죠. 가치에다가 화폐라는 옷을 입히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격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뭐가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가치가 본질이고 가격은 이제 그걸 나타낸 것이죠. 자, 그래서 5번에 보시면은 가치와 가격의 일시적 괴리, 장기적 일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소리는 오른쪽에 그 공식 있죠. 2번에 가치의 동그라미 2번.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잖아요. 그거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오차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단기에 가격이 왜곡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뭐가 같아진다? 가치와 가격이 같아진다. 자, 그러면 이게 가치와 가격이 이렇게 다르면 이게 가치고요, 이 가격이에요. 나중에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얘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가치가 가격으로? 가치가 본질이라고 그랬죠. 실제 모습은 얘인데 이거를 추상적이기 때문에 나타내지 못하고 화폐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냈다는데, 나타내는 게 이게 오차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거품이 꼈다는 얘기예요. 거품. 그죠? 거품 꼈을 때 나중에는 가격이 가치로 가는 거죠. 지금 현재 거래되는 금액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요. 실제로는 한 1억밖에 안 되는 물건이 지금 막 1억 2천에 거래되고 이러면은 이게 오래 못 간다 이 말이죠.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된다, 얘가 1억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치가 가격의 장기적 균형치다 그래요. 장기적으로는 어디로 간다고요? 가치한테 가니까 가치가 가격의 장기적 균형치다. 됐나요? 이게요, 사실 이렇게 천천히 생각하나 이렇게 설명하면 당연히 그렇지 했는데 실제로 시험에서 문장으로 나왔을 때 그거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누가 누구한테 가니까? 가격이 가치한테 가니까 가치가 가격의 장기적 균형치다, 이렇게. 됐나요? 표현의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시험이라는 제도만 없으면 다 공인중개사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시험을 쳐야 되니까 표현상으로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되니까 누군가는 선발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표현을 좀 익혀둬야지. 어떻게 할 수 없지.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격은 구체적 객관적이고 가치는 추상적 주관적 성격을 갖죠.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의 특징은, 자, 1번 2번을 좀 더 주의하시고요. 1번은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이 뭐야? 사용하는 거죠. 민법에서 용익 물권 하잖아요. 사용의 대가인 임료로 표시되고요. 가격은 원본, 임료는 과실의 관계에 있고요. 다음에 2번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가격이다. 그러면서 두 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동일 부동산에 존재할 때에는 개개의 권리 이익에도 가격이 형성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그 땅에 관련된 권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유권, 하나는 지상권. 자, 이 땅이 수용이 된다면 보상금 산정할 때 소유권은 소유권대로 평가를 하고요, 지상권은 지상권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받는 돈은 온전한 소유권만큼의 보상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지상권만큼의 가치를 뺀 보상금을 받는 거죠. 그럼 지상권자는 지상권자대로 수용이 되는 만큼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계산은 두 개를 해야 되는 거죠. 계산은 두 개를 해야 정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 둘 이상의 권리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각각에 대해서 가치가 또는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4번은 뭐 어렵지 않고요. 5번, 부동산 가격은 하방 경직적이다. 부동산 불패 이런 말 하잖아요. 밑으로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5번은 뭐 덜 어렵고요. 6번만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6번은 부동산 가격은 수요자 경쟁 가격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되죠. 우리 수급 조절이 부동산이 잘 돼야 안 돼요? 수급 조절이 잘 안 되죠. 특히 뭐가 잘 안 돼요? 특히 공급 조절이 잘 안 돼요. 공급이 되려면 이게 만들어가지고 들락날락 거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공급자들은 들락날락 거리지 못하고 이제 좀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수요자들이 시장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수요자들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자들이 빠져나가면 가격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주로 나타나는 거지, 공급에 의한다기보다는 수요자 경쟁이 많다 이 말이죠. 물론 공급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아니고 대체로 수요자 경쟁 가격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예요. 가격에 영향을 받아서 수요량 공급량이 결정되죠. 그리고 수요 공급에 의해서 또 뭐가 결정돼요? 가격이 결정되죠.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수요 공급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걸 이중성, 뭐 별거 없어요. 그건 뭐 수요 공급 원칙과 관련된다라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 규칙상 부동산 가치의 종류 했죠. 자, 이거 시장 가치 한 적 있나요? 시장 가치가 뭐예요? 물은 뭐라 그랬어요? 통충정신 했나요? 통충정신.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된 대상 물건의 가액. 맞죠? 통충정신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 이게 시장 가치고. 자, 우리는 원칙적으로 시장 가치로 평가해야 되죠.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때는 뭐를 원칙으로 해야 돼요? 시장 가치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가 있다.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은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법령이 그렇게 하라고 해놨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있어요.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 거예요. 적정 가격. 적정 가격 공시하는 겁니다. 시장 가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 표준지 공시지가로 매물이 나왔대요. 중개사무소에. 표준지 공시지가로 매물이 나왔다. 그거는 비싸다는 얘기예요. 싸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는 시가보다 싸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다들. 그 소리는 평소에 공시하는 공시지가가 시가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법에. 처음서부터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 의뢰를 받아서 평가를 할 때는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거지만 일반 물건들, 토지, 건물, 아파트, 뭐 이런 자동차, 건설기 이런 거 할 때는 뭘로 평가해야 된다고요? 감정평가사들이 할 때는 시장가치로 하는 거지만 이 부동산 가격 공시지에서는 시장가치로 공시하는 게 아니에요. 적정가격, 적정가격. 이게 1990년도에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는 이 오차가 컸어요. 시가하고 이 공시가하고 차이가 컸거든요. 그럼 점점 이 격차를 줄여오고 있어요. 아직 낮은 거예요. 아직도 점점 줄여서 조금씩 이렇게 현실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는 이제 일치해야 되겠죠. 일치하게 그렇게 하겠지만 아직은 적정가격, 달라요. 자, 법령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또 감정평가 의뢰를 할 때 의뢰인이 의뢰하는 경우, 의뢰인이 시장가치 말고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이제 시장가치 외의 가치예요. 그게 이제 넘어가시면 한정가격이 바로 그거예요. 넘어가시면 한정가격 있죠.
한정 가격이 바로 평가 의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 이런 도표 여러 번 그려드렸죠. 앞 토지 소유자한테 이 땅을 이만큼 사가지고 이렇게 맹지를 자루형 토지로 바꾸려고 할 때 이 앞 토지 소유자한테 이만큼 살 때 시장 가치로 살 수 있다 없다? 시장 가치로 못 산다고요. 그래서 협의가 안 돼서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하려는 경우, 이때는 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격으로 평가해야 되겠죠. 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격, 이거를 한정가격, 이거 바로 시장가치, 외외가치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 발생 요인 나오죠. 이제 좀 잡다한 내용들이죠, 사실은. 오늘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끝까지 다 하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지역 분석, 개별 분석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용어들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무튼 가치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쳐요? 가치 발생 요인한테 영향 미치죠. 형이 동생한테 영향 미친다 그랬죠. 형이 동생한테 영향 미친다. 형 이름은 뭐고요? 일치계,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래도 많이 자랐네요. 많이 자라서 제가 좀 뿌듯한 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형 이름 뭐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제 형 이름 하니까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일반 요인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감정평가에서 일반 요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건물을 평가하는데, 이 건물을 평가할 때 일반 요인은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 1인당 국민소득 이런 것들이거든요. 일반 요인은 이 건물 평가하는 거는 별 지장 없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이 지역의 인구는 중요하겠죠. 이 지역 인구 지금 30만 넘었잖아요. 이제 40만 넘고 50만 넘을수록 지금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은 효용성이 높아지겠죠. 이 가치 발생 영역이 효용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요 건너편에 뭐 저거 만든다면서요? 무슨 거리? 이쪽 건너편에? 예? 뭐 무슨 거리 있다면 뭐 광장 같은 거 만들고 한다며요. 그러면은 거기 근처에 분양 받으면 나중에 사람들 많이 북적북적 거리는 곳이 되겠죠. 그건 분양가가 좀 세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멀지는 않잖아요. 아마 중심가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나중에 세종시가 전체가 다 계획대로 완공이 되면은 중심 지역이 바로 요 지역이 될 거 아니에요. 요 지역이. 그러면은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의 효용성은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 지역의 인구는 중요하다고요. 지역의 인구는. 지역의 사회적 요인, 지역의 경제적 요인, 지역의 행정적 요인,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요. 일반 요인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리고 이 개별 요인, 요 위치 토지, 각각의 그 위치에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개별 요인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가 영향을 받아요? 그 부동산의 효용성이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효용성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도를 말해요. 그런 만족도가 이제 얘네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효용성, 다른 말로 이제 유용성 하죠. 그리고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자, 얘네들 중에 어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상호 관련되어서 작용해야 되죠. 어느 하나만 있어서 가치가 발생한다, 안 한다?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가치가 발생하지 않죠. 상호작용해야 되죠. 이게 상대적 희소성, 이제 절대적 희소가 아니에요. 상대적 희소성이죠. 이게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부족하면은 그거는 희소한 겁니다.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희소하지 않은 거를 우리는 자유재라 그래요. 경제학에서. 자유재가 뭐가 있을까요? 희소하지 않은 거.
공기. 숨 쉴 때마다 돈 주고 숨 쉬는 거 아니잖아요. 공기는 자유재라 그래요. 자유재.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자유재라 그래요. 근데 공기도 만약에 점점 더 이렇게 이 공기가 탁해지고 이렇게 깨끗한 공기가 부족해지면, 그 깨끗한 공기는 또 사가지고 이렇게 산소통 메고 다니면서 이래야 될 수도 있잖아요. 저기 스위스인가 어딘가는 이 공기 판다며요. 거기 캔에 담아서. 맞나요? 몰라요. 들어봤어요? 마셔봤어요? 판대요, 그 공기를.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공기를 파는데 보통은 그 용기 때문에 냄새가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그죠? 용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상호 관련돼야 돼요. 이전성을 추가로 두는 학자도 있죠. 이전성은 이제 권리 이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 실체 이전이 아니라. 그래서 형이 동생한테 영향 미친다. 형 일치계, 동생 효상유 또는 유상유. 자, 요런 것들도 다 단어의 뜻만 파악하면 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그나마 좀 내용이 있는 게 가격 재원칙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가격 재원칙인데, 여기 출제도 제일 많이 됐습니다. 가격 재원칙이. 10분의 5 정도 돼요, 10분의 5. 2년에 한 번 꼴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가격 재원칙이 뭔가 하면은, 제자가 뭔 뜻이에요? 제자가 모든 이란 뜻, 모든. 가격의 모든 원칙이다, 이렇게. 자, 이거는 부동산 가격이 어떠한 원칙에 따라 형성되는지, 그 원칙이에요. 그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원칙을 알면은 감정평가사들이 그 원칙에 따라 평가를 하면은 적절하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감정평가사들한테 주는 지침입니다. 지침. 요대로 하세요. 이렇게 요대로 하세요. 지침을 주는데 안 들으면 안 되겠죠. 집중해서 들으세요. 지침. 자, 근데 이 지침에 가장 중심이 되는 원칙이 최유효 이용 원칙이에요. 최유효 이용 원칙이 뭐예요? 물으면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효 이용을 기준 또는 표준으로 해서 형성됩니다. 이거예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 똑같은 조건의 토지가 있는데 차이점은 여기는 지금 철거 대상 건물이 있어요. 얘는 1억짜리 토지예요. 얘는 건부지죠. 얘를 평가할 때는 뭐를 빼고 평가해야 돼요? 이 건물 철거비를 빼고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건부지 평가, 건부감가. 철거비가, 예상 철거비가 1,000만 원이 든다면 얘가 얼마로 평가되겠어요? 9천만 원으로 평가되겠죠. 자, 얘가 9천만 원으로 평가할 때 어디에서 얼마를 빼서 했어요? 1억에서 1,000만 원 빼서 했잖아요. 뭐를 기준으로 해서? 1억을 기준으로 해서. 1억이 바로 뭐예요? 최유효 이용 상태예요. 토지는 나지 상태가 최유효 이용이에요. 토지는 나지 상태가 최유효 이용입니다. 그래서 최유효 이용을 표준으로 해서 이렇게 뺄 게 있으면 빼고 더할 게 있으면 더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최유효 원칙. 부동산의 가치는 뭐를 표준으로 해서? 최유효 이용을 표준으로 해서 가치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물건이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최유효 상태에서 빼거나 더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 보는 그 부동산의 내부를 보고서 판단하는 게 있고요. 부동산의 외부를 보고서 판단하는 게 있고, 또 토대가 되는 원칙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있는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세 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자, 이게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 보는 이제 내부 관련 원칙, 균형의 원칙이 있어요. 균형 원칙. 이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그 소리는 최유효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 요소 간
균형이 달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 구성 요소 간 균형. 자, 그 균형이 달성되지 못하면은 최유효 이용이 아니에요. 균형이 안 맞으면 최유효 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최유효 이용 상태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제가 봤을 때 저기 지금 여자 화장실에 저게 몇 개죠, 이게 칸이? 3개예요. 이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여기 굉장히 넓어요, 여기가. 지금 한 층이 평수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근데 3칸밖에 없다고요? 이거는 뭔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균형이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학원 용도로 사용하잖아요. 학원 용도로 사용하면은 학원생들이 많으면은 저 감당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꼭 학원 용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 입주가 다 되면 저거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 제가 출강하는 학원들 여기 한 층의 면적이 이거보다 훨씬 좁은데도 3군데인데 여기는 이렇게 넓은데 3군데밖에 없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도 3칸인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하나, 둘. 남자도 3칸이죠. 남자는 저 안에 것까지 해야 되잖아요. 저 안에 2개 있나요? 장애인용 하나, 일반인용 하나, 소변기 2 이렇게 있나요? 그럼 4개네, 4개.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여자 칸이 더 많아요, 여자가. 양보 정신은 좋은데 알고 하시는 말씀이라 더 미운 것 같은데 그 양보가 안 되는 걸 알고 아무튼 여자 칸이 더 많아야죠. 왜냐하면 이 시간을 다 측정을 했다고 하죠. 여자가 시간이 더 걸려요. 절차가 더 복잡하죠.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예요. 고속도로에서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아마 설계를 대부분 남자가 했을 텐데, 아니 그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면은 자기만 볼일 보면은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도 나와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 칸이 1.5배는 더 커야 돼요. 면적뿐만이 아니라 이 칸수가, 남자가 10개, 이 소변기가 10개 있으면 여자는 15개가 있어요. 15개. 1.5배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면적은 2배 이상 돼야 돼요. 소변기는 따닥따닥 이렇게 붙여놓을 수 있는데 이거는 안 되잖아요. 이게 칸이 좀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벌써 10년도 더 됐는데 이게 그런 얘기가 나온 게, 특히 저기 명절 때 왔다 갔다 할 때 뭐 엄청 기다리고 줄 서서 기다리고 해야 되잖아요. 나도 불편하다니까. 나도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균형의 원칙이 어긋나면 이 말이에요. 우린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예요. 최유효 이용 상태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투입한 비용만큼의 가치가 안 나가는 거죠. 자, 이게 진짜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이 적합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외부 관련 원칙이죠. 자, 제가 요 균형의 원칙 할 때마다 사실 오늘 소변기 처음 말씀드렸는데 엘리베이터를 주로 말씀을 드렸죠. 그 건물의 규모에 맞게 엘리베이터 용량이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가치가 그만큼 안 나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적합의 원칙은 달동네 고급 빌라를 늘 말씀드렸어요. 달동네에 고급 빌라가 있으면 그 고급 빌라가 고급 동네에 가야 최유효용이죠. 고급 동네에 가야 최유효용인데 달동네에 있으면은 최유효용이 아니니까 최유효용인 상태보다는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럴 때는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변동의 원칙. 이 3가지가 제일 많이 출제됐어요.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 형성률, 아까 이거 형 이름 동생 이름 있죠. 형이 자꾸 변해요. 이런 게 변한다고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지역의 사회적 요인, 지금 인구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이런 게 변해요. 형이 변하면 뭐도 변해요?
동생도 변하고요. 그럼 가치가 자꾸 바뀌겠죠. 어제 가격 다르고 오늘 가격 달라요. 그게 변한다는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적 가격인지를 밝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해야 돼요. 언제적 가격인지를 밝혀주는 거. 그래서 원칙이 언제라고요? 원칙이 언제라고? 기준 시점의 원칙 언제예요? 물으면 가격조사 완료일이에요. 이렇게 됐나요? 이걸 이제 가격조사 완료일이라는 원칙을 정해 놓는단 말이에요. 또 시점 수정해야 돼요. 자, 내가 건물 평가하는데 10년 전에 건축비 3억을 들였대요. 10년 전 건축비 3억 들였대요. 자, 근데 10년 전 3억을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지금 새로 지으면은, 기준 시점에 새로 지으면은 돈이 더 들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시점 수정을 해야 되죠. 그동안의 가치 형성률이 변했으니까. 이게 변동의 원칙과 관련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추가로 이제 2개를 더 하는데, 그럼 이제 5개가 되겠다. 5개. 그 5개. 기여의 원칙이 있어요. 기여의 원칙. 이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생산비합이 아니고요. 생산비합이 아니에요. 생산비합. 기여도의 합입니다. 기여도의 합. 자, 그래서 요거 설명드릴 때마다 제가 뭘 했는가 하면은 지금 요 네모 친 게 제일 많이 출제된 거라고요. 네모 친 게. 요거 할 때마다 제가 집 수리를 500만원 들여서 해서 500만원 들여서 수리를 해서 내놓으면 1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면 그럼 당연히 해서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비용은 얼마 들였지만 비용은 500 들였지만 비용은 500 생산비는 500이지만 기여한 정도는 1000이죠. 1000. 비용은 500 들였지만 기여한 정도는 1000이에요. 부동산 가치는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추가 투자를 할지 말지 판단할 때 추가 투자를 판단할 때 뭐를 적용한다? 이게 기여 원칙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한정가격 했죠? 아까 한정가격 했죠? 요렇게. 요렇게요. 요거. 요 한정가격도 요게 뒤토지 가치 증가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가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은 얘는 커질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작아질 거고요. 예전에 한 20년쯤 전에 저 대학 그때 뭐 대학 벌써 졸업했죠. 하여튼 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알바끼 그런 게 많았거든요. 알바끼 한 두 평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막 몇 억 받고 이랬거든요. 그 2평 때문에 개발 사업을 못 해요. 이 커다란 개발 사업을 못 해요. 그럴 때는 한 2평이면 몇 억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한정 가격 관련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대체 원칙이에요. 자, 이 5가지가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자, 대체 원칙이 뭐냐? 대체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대체 원칙. 부동산의 가치는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과 상호 작용. 생각해 보세요. 대체 가능한 그런 물건들이 있다면 얘가 가격이 비싸다면 사람들이 당연히 어디로 오겠어요? 가격이 싼 쪽으로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는 가격이 내려가면서 얘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가격이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대체 가능한 건 비슷해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대체 원칙은 감평 3방식에 모두 관련돼요. 왜 그러는가 하면 이 감정평가 3방식을 적용하려면 자료를 수집해야 되죠. 그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 자료는 어떤 자료라 해야 돼요? 대체 가능한 그런 사례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정평가 3방식, 감평 3방식에 모두 관련되는 거예요. 특히 비교 방식이에요. 3방식 모두 관련되는데 특히 비교 방식. 비교 방식은 이렇게 바로 비교해야 되니까 비슷한 것들끼리
그게 대체 원칙이고, 대체 원칙은 이거와 관련돼요. 동일한 가격이라면 뭐를 선택해야 되고요? 효용이 높은 거, 효용이 높은 걸 선택해야 돼요. 동일한 효용이라면 가격이 싼 걸 선택하는 과정과 관련되는 원칙이 대체의 원칙입니다. 자, 이 5가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야 되고요. 일단 3가지 먼저, 박스에 있는 3가지를 먼저 하고, 5가지는 이제 이 2가지 추가하는 거 하고요. 다음에 이제 이 3가지는 여력이 되면 이제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일단 수익 체증 체감 원칙. 이건 별로 안 어려워요. 수익이 어느 정도까지는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은 체감해요.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 어떤 건물을 지을 때 한 층 한 층 한 층 올릴 때마다 뭐가 많이 발생해요? 비용이 점점 더 발생하겠죠. 근데 거기에 따라 뭐 분양 수익금도 발생할 텐데, 추가로 한 층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수익금이 더 많아야 한 층을 더 짓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마냥 짓는다고 계속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를 지으면은 추가로 한 층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수익이 더 적을 단계가 이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이제 드디어 수익 체감 구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까지만 추가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추가 투자 판단에 적용돼요. 이것도 추가 투자 판단. 이것도 여기 이제 공통점이죠. 이거는. 자, 근데 여기 경쟁의 원칙이 있어요. 경쟁 원칙. 경쟁의 원칙은 초과 이윤의 크기와 관련돼요. 경쟁이 왜 발생하겠어요? 뭐가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초과이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초과이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쟁을 통해서 결국 초과이윤은 사라지게 돼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초과이윤은 결국 어떻게 된다? 초과이윤은 결국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물건이 좀 수익이 크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특히 수익 방식에서 임대료 수입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 내후년이면 그런 건물 분명히 옆에 들어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대평가하지 마라. 제일 어려운 게 요놈이에요. 수익 배분의 원칙. 이게 제일 어려워요. 자, 이게 제일 어려운 이유는 이 수익 배분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연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앞에 뭐를 더 집어넣어야 되는가 하면은 생산 요소를 집어넣어야 돼요. 생산 요소. 그리고 뒤에는 또 잉여를 생각해야 돼요. 잉여. 남는 거 생각해야 돼요. 오늘 남는 거 아까 나왔었죠. 지대. 지대는 잉여의 성격이다. 지금 그거하고 함께 생각해 보세요. 이 수익을 배분한다는 것은 생산 요소한테 배분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제가 땅이 있고 여러분 중에 누구는 돈이 있고 누구는 노동력을 갖고 있고 누구는 경영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그 경영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코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그래서 저는 땅을 대고 누구는 돈 대고 노동력을 대서 건물 지어서 우리 임대업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 4사람 외에 참여한 사람 없어요. 그러면은 임대료 수입을 얻으면 그 임대료 수입을 나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익을 나누는 거예요. 그 수익. 부동산이 벌어들인 총수익을 각 생산 요소한테 배분한다고요. 참여한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배분한다? 생산 요소한테 수익을 배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한테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가 하면은 토지한테 최종적으로 남아요. 토지라는 생산 요소는 이동이 불가능해. 다른 생산 요소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동이 가능한 생산 요소한테 먼저 배분되고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남는다? 토지한테 남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요거까지 연상을 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감정평가에서는 수익환원법의 토지자녀법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토지자녀법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자,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153쪽에서부터 154쪽 걸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죠. 예측의 원칙이나 수요 공급의 원칙이나 기회비용의 원칙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는 정도입니다. 읽어는 봐주세요. 이거 지금 익숙하게 한 후에. 우선인 거는 뭐예요? 우선인 거는 여기가 3 더하기 2 더하기 3 요 순서대로 출제가 많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쩌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분량이 많아요. 약속이 있으면 아예 멀찌감치 2시 반 이후로 약속 잡으십시오. 아셨죠? SC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